의 폭도를 맨발로 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궁녀 보경이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저고리에는 검은 흙이 묻어 있었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습니다. 마마 어디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복도 저편에서 낯선 남자들의 발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군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보경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와 뛰었습니다. 그때 곤영 앞 방향에서 여인의 비명이 한 번 울렸습니다. 단 한 번. 그리고 세상이 침묵했습니다. 보경은 알았습니다. 오늘 밤 조선이라는 나라가 끝났다는 것을. 이것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서 벌어진 일의 기록입니다. 한 궁녀의 눈으로 본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궁궐의 밤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높은 담장 안 수백 개의 정각이 어둠 속에 잠들고 술라군의 딱딱이 소리만이 고요를 깨는 그런 밤 말입니다. 1895년의 경복궁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외국 공사들이 드나들고 밤에는 궁녀들이 촛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던 곳. 그러나 이 평화로운 밤들 뒤에는 이미 거대한 음모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 조선의 국모이자 이 시대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인. 일본은 그녀를 제거하지 않으면 조선을 손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1895년 10월 8일 새벽 그 판단은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왕이 아닙니다. 장군도 대신도 아닙니다. 경복궁의 궁녀 보경, 24살의 여인입니다. 그녀의 눈으로 그날 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895년 10월 7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후원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보경은 곤영 앞 마루에 앉아 명성황후의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베개를 가지런히 놓고 향로에 백단향을 피웠습니다. 14살의 궁에 들어와 10년, 이제 일은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보경이 처음 궁에 들어온 날을 기억합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올라온 14살 소녀는 경복궁의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근정전의 이중 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돌계단에 새겨진 봉황은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궁녀 교육을 받으며 수없이 혼나고 수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명성황후를 처음 뵌 날 보경은 알았습니다. 이분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고. 황후는 어린 궁녀에게도 이름을 불러주었고 아플 때 약을 내려주셨습니다. 엄격하지만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보경아, 명성황후의 목소리였습니다. 보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후는 창문 너머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3세의 황후는 요즘 부쩍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고 입술이 마르면 습관처럼 깨물었습니다. 오늘 밤 바람이 차구나. 예, 마마 이불을 한 겹 더 올릴까요? 황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보경은 그 침묵이 익숙했습니다. 황후는 무언가 깊이 생각할 때 늘 이렇게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간 파천을 계획할 때도,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의 밀서를 쓸 때도, 그리고 민영환을 불러 밀지를 전할 때도. 러시아에서 답이 왔느냐? 보경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마. 황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며칠 전 러시아 공사관에 보낸 밀서의 내용을 보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 군사교관의 파견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사되면 조선 궁궐에 러시아 군인이 주둔하게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마, 요즘 일본 공사관 쪽이 심상치 않다 합니다. 황후가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광화문 밖 일본인 거류지에서 낭인들이 많이 모여든다 합니다. 칼을 찬 자들이 술집에서 조선을 욕하고 다닌다고. 황후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낭인들이야 늘 그러지 않았느냐? 걱정 마라. 고종 전하께서 시위대를 강화하셨고 미국 공사와 러시아 공사가 우리 편이다. 감히 궁궐을 넘보지는 못할 것이야. 그러나 황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경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열련을 곁에서 모신 궁녀의 눈은 황후의 어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경복궁에서 불과 200보 거리의 일본 공사관에서는 한 남자가 지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고로 60이 넘은 이태혁 군인의 눈은 지도 위 한 점, 곤영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다. 그의 한마디에 방 안에 사내 15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 공사관 별채. 미우라 고로는 탁자 위에 경복궁의 약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은 양복을 입은 일본인들, 다른 한쪽은 조선식 도포를 걸친 자들이었습니다. 경복궁에는 세 개의 문이 있어. 미우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광화문, 건춘문, 영춘문. 광화문은 정문이니 시위대가 지키고 있어. 건춘문은 동쪽, 영춘문은 서쪽. 우리는 광화문으로 간다. 방 안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미우라의 옆에 앉은 오카모토 류노스케가 물었습니다. 시위대는 어찌합니까? 미우라가 조선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포를 입은 사내들 중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선훈련대 제2대 대장 우범선이었습니다. 훈련대 병사 500여 안에서 호응할 것입니다. 미우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경복궁을 지키는 군대가 조선인인데 그 조선인의 일부가 이미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훈련대는 일본 교관에게 훈련받은 부대였고 그 지휘관 중 상당수가 일본과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요. 미우라가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점을 짚었습니다. 곤영아. 명성황 후의 침전이었습니다. 여우사냥이라 부르겠소. 여우사냥. 그것이 이 작전의 암호명이었습니다. 조선의 국모를 여우라 부른 것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사내들 중 누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명성황후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방해하는 장애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달이 지고 가장 어두울 때 움직인다. 대륙낭인 40여 명이 선봉에 서고 훈련대가 뒤를 잇는다. 시위대가 저항하면 무력화하되 가능하면 혼란만 일으킨다. 미우라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내일 새벽 조선의 여우사냥을 시작한다. 그 밤 보경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의 처소인 보경당에 누워 있었지만 자꾸만 이상한 예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옆에 누운 선배 궁녀 경순이 티척이다 말했습니다. 너도 잠이 안 오느냐? 언니도요? 경순이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40이 넘은 경순은 궁에서 25년을 보낸 베테랑이었습니다. 선왕 때부터 궁궐의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이상한 걸 봤다. 뭘요? 광화문 밖에서 술라를 돌던 시위대 병사가 훈련대 병사와 다투는 걸 봤어. 훈련대 쪽에서 내일이면 다 끝난다고 하더라. 보경의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불길해. 이 궁궐에서 25년을 살았는데 오늘 밤 공기가 달라. 경순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갑신정변 때가 생각나. 그때도 이런 밤이었어. 밤새 총소리가 울리고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고 마마께서 궁을 빠져나가셨지. 그때 나는 17이었어. 마마를 따라가지 못하고 궁에 남았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보경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 밤은 유독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경순의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떨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궁궐의 밤은 늘 고요했지만 오늘 밤의 고요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듯한 폭풍 전야의 정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의 풍경이 울었고 그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보경은 일어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경복궁의 지붕들이 달빛 아래 검은 파도처럼 물결쳤습니다. 멀리 근정전의 처마가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고 그 너머로 북악산의 능선이 보였습니다. 경순 언니. 혹시 마마께서 위험하신 건 아닐까요? 경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마께서는 늘 위험하셨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셨으니 가장 많은 적도 가지셨으니까. 하지만 궁궐은 안전해. 시위대가 지키고 있잖아. 보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새벽까지는 아직 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4시간이 보경의 인생에서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3시 반 경복궁 서쪽 영춤은 밖 어둠 속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0여 명의 사내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본도를 허리에 찬 자도 있었고 짧은 칼을 품속에 넣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륙낭인이라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 조선으로 건너온 무례한들, 칼 쓰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두에 선 남자가 손을 들어 멈춤 신호를 보냈습니다. 광화문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시위대 순찰이었습니다. 사내들은 담장, 그림자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순찰이 지나갔습니다. 선두의 남자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전진. 같은 시각 광화문 앞에서 훈련대 병사 수백 명이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휘관 우범선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위대와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국문을 연다. 그 전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하라. 훈련대 병사들 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자도 많았습니다. 다만 지휘관이 움직이라 하니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군대가 조선의 궁궐을 공격하는 것, 그 모순을 이해하는 자는 극소수였습니다. 새벽 3시 45분, 영추문 근처에서 첫 번째 소란이 일었습니다. 훈련대 일부가 시위대 초소에 접근하여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냐? 멈춰라. 시위대 보초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훈련대 병사들이 초소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밀고 당기는 혼란 속에서 경복궁의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그 틈으로 물밀듯 밀려 들어왔습니다. 경복궁의 밤이 깨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경순도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건 시위대 고함이야. 보경당의 궁녀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궁녀가 어둠 속에서 웅성거렸습니다. 보경이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광화문 쪽에서 횃불 빛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광화문에 불이 저게 뭐야? 그때 건천궁 방향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이어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 나무 부서지는 소리, 남자들의 거친 일본어. 보경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인이야. 경순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마께서 위험하셔. 보경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경순이 뒤에서 가지마 다 하고 소리쳤지만 보경의 다리는 이미 곤영합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복도는 미로 같았습니다. 낮에는 익숙한 길이었지만 횃불도 없는 새벽 어둠 속에서는 모든 기둥이, 모든 처마가 낯설었습니다. 보경은 벽을 짚으며 달렸습니다. 맨발에 자갈이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달리면서 보경은 생각했습니다. 마마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이 나라의 운명은 이 궁궐 안에서 결정된다고. 외국 공사들과 밀서를 주고받으며 밤늦게까지 촛불 아래에서 정세를 분석하시던 마마. 그 마마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보경의 머릿속에 황후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던 그 얼굴. 제발 무사하시길. 곤영합 근처에 이르렀을 때 보경은 멈춰 섰습니다. 정각 앞마당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10명, 아니 2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옷에 상투를 틀지 않은 짧은 머리, 허리에 긴 칼을 찬 자들.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몰아넣듯 정각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보경은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꿈이야. 그러나 발바닥의 통증이, 새벽 공기의 차가움이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곤영합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경복궁 함령전. 고종은 잠옷바람으로 정각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시위대장 홍계훈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전하, 일본인들이 궁에 들어왔습니다. 훈련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뭐라고? 훈련대가? 우범선이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냐? 고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세의 조선 국왕은 이 순간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군주였지만 그의 군대가 그를 배신했고 그의 궁궐이 뚫렸습니다. 시위대로 막을 수 있느냐? 홍계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위대 병력이 훈련대에 비해 크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본 낭인들이 이미 건천궁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고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세자를 찾았습니다. 16살의 세자, 이척이 방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공포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세자야, 내 어미를. 고종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홍계훈이 일어섰습니다. 전하, 제가 곤영합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서 중전을 지켜라. 무슨 일이 있어도. 홍계온이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곤영합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정각을 나서자마자 일본 낭인 여러 명에게 가로막혔고 거친 몸싸움 끝에 땅에 쓰러졌습니다. 조선의 시위대장이 조선의 궁궐에서 외국인에게 제압당한 것입니다. 고종은 함령전에 갇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일본 낭인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궁궐에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고종은 세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는요? 고종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보경은 기둥 뒤에서 곤영합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낭인들이 정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궁녀들의 비명이었습니다. 보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들어가야 한다. 마마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몸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정각 안에서 남자들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일본어였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어디 있느냐? 통역에 거친 조선말이 들렸습니다. 이어서 궁녀의 울부짖는 소리. 모릅니다. 모릅니다. 낭인들은 궁녀들을 하나하나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곤영함 안에는 명성황 후를 모시는 궁녀가 8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씩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 풀어헤쳐지고 저고리가 찢겨진 궁녀들이 마당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누구냐? 가리켜라. 낭인 하나가 칼집으로 마당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궁녀들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떨고 있었지만 황후를 가리키는 자는 없었습니다. 보경은 그 장면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기둥을 부여잡고 눈물이 턱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마마. 마마는 어디 계신 걸까? 혹시 미리 피하셨을까? 비밀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셨을까? 그때 정각 안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곱게 촉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 자줏빛 당해를 입은 여인. 어둠 속에서도 그 기품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보경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명성황 후였습니다. 황후는 떨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마치 조회를 받으러 나가듯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마당의 낭인들을 후었습니다. 경멸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조선의 왕비다.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명성황 후가 마당에 섰습니다. 낭인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왕비를 제거하러 온 것이었지만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의 위험에 한 발짝 물러선 것입니다. 키가 크지 않은 중년의 여인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마당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감히 조선의 궁궐에 칼을 들고 들어오다니. 너희의 공사에게 전하여라. 조선의 국모를 욕보이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황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간 궁중 정치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여인의 담력이었습니다. 그녀는 숱한 정병과 암살 위협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모군란 때는 궁을 탈출하여 충주까지 피신했다가 되돌아왔고 갑신 정변 때는 3일 만에 정변을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낭인들 사이로 조선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궁궐 안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가 황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왕비다. 그 말에 낭인들이 움직였습니다. 보경은 기둥 뒤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황후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뒤에는 벽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궁녀 하나가 몸을 던져 황후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경이 아는 궁녀 계월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궁녀가 두 팔을 벌리고 황후 앞에 섰습니다. 비켜라. 이분은 왕비가 아닙니다. 궁녀입니다. 제가 왕비입니다. 계월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낭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인 안내자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여자는 궁녀다. 뒤에 있는 분이 왕비다. 낭인들이 계월을 밀쳐냈습니다. 계월이 마당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후에게 다가갔습니다. 보경은 그 다음 장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황후의 마지막 한마디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복영의 귀에 박혔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그리고 침묵이 내렸습니다. 새벽 4시 반. 경복궁 위로 별이 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아직 어두웠지만 곧 여명이 올 시각이었습니다. 복영은 기둥 뒤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곤영앞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낭인들이 빠져나간 뒤 마당에는 깨진 등불과 흩어진 비단 조각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비단 조각이 날렸습니다. 자줏빛 당의 일부였습니다. 복영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곤영한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병풍이 넘어져 있었고 화로가 뒤집혀 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베개가 찢겨져 솜이 나와 있었고 이불은 마당 저편으로 던져져 있었습니다. 황후가 앉던 자리, 복영이 매일 이불을 펴던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복영의 시선이 마루 한 구석에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집었습니다. 비녀였습니다. 명성황 후의 은비녀. 복영이 매일 아침 황후의 머리에 꽂아 들이던 그 비녀였습니다. 은의 국화 문양이 새겨진 세상에 하나뿐인 비녀. 이 비녀를 처음 본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황후가 직접 은장이에게 맡겨 만든 것이었습니다. 국화는 황후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습니다. 국화는 서리를 맞아도 피는 꽃이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구나. 황후가 비녀를 건네며 했던 말이 복영의 가슴에 불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복영은 비녀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차가운 은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마, 마마. 그 울음소리가 텅 빈 곤영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의 가장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복영은 곤영앞 마루에 앉아 비녀를 쥔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눈이 붓고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궁궐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궁녀들의 울음, 내관들의 통곡,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남자의 절규. 그때 경복궁 동쪽 녹산 방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새벽 하늘을 물들이며 올라갔습니다. 복영은 그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태우는 걸까? 무엇을? 복영은 그 대답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낭인들이 증거를 없애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복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연기를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별은 이미 사라졌고 태양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마 하늘이 보고 있다 하셨지요. 복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보고 계신 겁니까? 대답 대신 바람이 불어 궁궐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다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그 시각 일본 공사관에서는 미우라 고로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여우 사냥이 끝났다. 그의 찻잔에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복영은 복영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궁녀들이 모여 울고 있었습니다. 경순이 복영을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경순의 품에서 복영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울음바다였으니까요. 곤영앞에서 끌려나왔던 궁녀들도 돌아와 있었습니다. 게으른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영을 보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마께서 끝까지 떨지 않으셨어. 복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내가 봤어. 마마께서 나가시면서 나한테 이걸 주셨어. 게으리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복영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황후의 필적이었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 전하라. 조선의 국무가 당했다고. 복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황후는 마지막 순간에도 정치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조차 외교적 무기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보경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해. 경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궁궐이 완전히 장악당했어. 나갈 수가 없어. 하지만 마마의 유언이야. 알아 하지만 내가 잡히면 이 종이도 사라져. 기다려. 기회는 반드시 온다. 보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 죄인 것 같았습니다. 황후를 지키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황후가 남긴 마지막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일본은 즉시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우라 고로는 조선 조정에 압력을 넣어 명성황후를 서인으로 폐하는 조칙을 고종에게 강요했습니다. 황후가 죽은 것이 아니라 폐위된 것이라는 명분을 만들려 한 것입니다. 고종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칼을 찬 낭인들이 궁궐을 장악한 상황에서 왕의 거부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조칙이 반포되었습니다. 명성황후, 민씨를 서인으로 폐한다는 조칙에 이것은 모욕 위에 모욕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해당한 황후를 죽이고도 모자라 그녀의 이름과 지위까지 빼앗은 것입니다. 보경은 복영당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관 하나가 울면서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마마를 서인으로 폐한다니. 그럴 수가 있느냐. 궁녀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경수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보경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품속의 종이가 가슴에 닿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해야 한다. 세상에 알려야 한다. 황후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그날 오후 궁궐에 일본인 관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곤령 앞 주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병풍을 치우고 흩어진 물건들을 모았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보경은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황후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자리, 그 자리에 흙이 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나 보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빗자루도, 어떤 물청소도 그날 밤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눈에 새겨진 그 장면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건 발생 3일 후 궁궐의 경비가 조금 느슨해진 틈을 타 보경은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되자 보경은 궁녀의 옷을 벗고 경순이 구해준 평민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풀고 얼굴에 젤을 발랐습니다. 경순이 마지막으로 보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라. 잡히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거야. 알아요, 언니. 종이를 전하고 나면 절대로 궁으로 돌아오지 마. 내 목숨이 위험해. 보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순을 안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 수도 있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10년 동안. 경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라 빨리. 보경은 궁궐 후원의 작은 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둠이 그녀의 편이었습니다. 담을 따라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조용히. 영춤은 근처에서 보초가 서 있었습니다. 훈련대 병사였습니다. 보경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병사가 돌아섰습니다. 하품을 하며 반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다. 보경은 그림자처럼 벽을 따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궁궐 밖골목에 발을 디딘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자유, 라고 하기에는 너무 슬픈 감정이었습니다. 궁궐을 벗어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곤령 앞의 그 마루 위에 있었습니다. 보경은 정동의 러시아 공사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품속의 종이가 심장 위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정동 일대는 외국 공사관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서양의 깃발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보경에게 이곳은 낯선 세계였습니다. 궁궐 밖을 나와본 적이 거의 없는 궁녀에게 서양식 벽돌 건물과 유리창은 이국적 풍경이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하얀 건물이 달빛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경은 정문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탐꾼이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뒷문을 찾았습니다. 나무 울타리 너머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보경은 울타리를 두드렸습니다. 한참 뒤 조선인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궁에서 왔소. 베베르 공사에게 전할 것이 있소. 하인이 보경을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평민 옷을 입었지만 보경의 몸가짐과 말투는 궁녀의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러시아 공사 칼 베베르가 나타났습니다. 수염이 텁수룩한
러시아인이 잠옷 위에 겉옷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통역관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보경은 품속에서 종이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명성황후 마마의 유서입니다. 마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보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유서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현실의 무게가 다시 한번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3일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황후의 마지막 명을 전해야 할 때였습니다. 통역이 전달하자 베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오? 보경은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낭인들의 침입, 훈련대 배신, 궁녀들의 비명, 그리고 황후의 마지막 순간. 보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베베르는 들으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통역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오. 한 나라의 왕비를 외국인이 시해하다니. 베베르는 즉시 본국에 전보를 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경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시겠소? 보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궁궐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14살에 궁에 들어왔으니 궁 밖의 세상은 그녀에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어디든 마마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보경의 증언과 베벨의 전보는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영국의 공사들이 일본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명성황후는 칠러 정책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도 당황했습니다. 미우라 고로의 행동이 국제적 비난을 불러일으킬 것은 예상했지만 이토록 빠르게 상세한 정보가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은 서둘러 미우라를 소환하고 형식적인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미우라와 낭인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습니다. 조선의 국모를 죽인 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보경은 정동의 한민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베베르가 마련해준 은신처였습니다. 보경은 벽을 향해 앉아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을 해서 무죄라니. 그녀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황후의 비녀가 품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보경은 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빛이 촛불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마마 하늘이 보고 있다 하셨지요. 그런데 하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까? 비녀 위의 국화 문양이 촛불 아래에서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이 조선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을미사변의 소식이 퍼지면서 백성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국모의 원수를 갚자는 함성이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을미병의 시작이었습니다. 1896년 2월 11일 을미사변 이후 넉 달이 지났습니다. 넉 달 동안 고종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황후의 비명이 꿈속에서 울렸고 새벽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이, 아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왕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새벽, 왕과 세자가 궁녀의 가마에 몸을 숨기고 경복궁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러시아 공사관이었습니다. 아간파천. 조선의 왕이 자기 나라의 궁궐을 버리고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한 치욕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종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보경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동의 은신처에서 러시아 공사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오고 있었습니다. 황후를 잃고 나라를 잃고 궁궐을 잃은 왕이 러시아 공사관 앞은 조선인들로 북적였습니다. 고종이 공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기 위해 모인 백성들이었습니다. 보경도 군중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고종이 내렸습니다. 41세의 왕은 넉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보경은 멀리서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함령전에서 세자를 안고 울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 어머니를 잃은 아이.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저 슬픈 가족이었습니다. 보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 눈물은 언제 마를 것인가? 이 슬픔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국모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 외침에 백성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종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한번 떨렸습니다. 그리고 공사관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명성황 후의 복위를 명했습니다. 서인으로 패하는 조치금 무효. 명성황 후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장을 치르라는 명이었습니다. 일본이 강요한 모욕을 되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명성. 밝을 명의 이룰성. 밝은 덕을 이룬 여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보경은 이 소식을 듣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황후의 이름이 회복되었다는 기쁨, 그러나 황후는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슬픔. 국장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황후의 유해는 끝내 온전히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을미사변의 밤에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보경은 국장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궁녀의 신분을 벗어난 그녀는 궁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경복궁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 멀리서 상여가 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깃발의 길이 이어졌습니다. 곡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보경은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마마. 이제 마마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명성이라 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녀의 국화 문양 위로 햇빛이 떨어졌습니다. 좋은 이름이지요?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조선이라는 국호를 버리고 대한이라는 새 이름을 택한 것입니다. 왕은 황제가 되었고 명성황후는 명성황후로 추존되었습니다. 보경은 3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동의 작은 집에서 살며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궁녀 시절에 익힌 글솜씨로 세상을 사는 법을 찾은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명성황후가 어떤 분이에요? 보경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주 용감한 분이셨어. 나라를 지키려고 일생을 바치신 분이야.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보경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궁궐에 들어왔어. 그날 밤 마마께서는 끝까지 도망치지 않으셨어. 내가 조선의 왕비다 하고 당당하게 서 계셨지. 소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아세요? 내가 그날 밤 거기 있었으니까. 소녀가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보경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억해야 해. 그날 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마마께서 정말로 돌아가시는 거야. 기억 속에서까지. 보경은 품에서 비녀를 꺼냈습니다. 은빛이 발려 있었지만 국화 문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마마의 비녀야. 마마께서 마지막으로 꽂고 계시던 비녀. 소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비녀를 만지는 작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차가워요. 그래 차갑지. 하지만 이 안에 마마의 마음이 담겨 있어. 따뜻한 마음이. 보경은 비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경복궁의 지붕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날 밤과 같은 지붕. 그러나 다른 세상.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에 병합되었습니다. 1910년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보경이 지키려 했던 건, 명성황후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것이 역사의 파도 아래 잠겼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을미사변의 진상은 세월이 흘러도 밝혀졌습니다. 당시 궁궐에 있던 러시아 기술자 사바틴과 미국인 군사고문 다이의 증언이 세계에 알려졌고 일본의 만행은 국제사회에 기록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공사가 지휘하여 타국의 왕비를 시해한 이 사건은 근대 국제관계사에서 가장 야만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전국에서 일어난 의병들은 항일운동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명성황후의 이름은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긴 어둠이 끝나고 해방이 왔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곤영 앞. 그날 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한 나라의 국무가 자신의 궁궐에서 외국인에게 목숨을 잃은 그 밤을, 그리고 그 밤을 견뎌낸 이름 없는 여인들을. 비녀 하나가 오늘도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을미사변은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외국 공사의 지휘 아래 한 나라의 왕비가 시해된 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일본은 이 사건의 책임자들을 모두 무죄 방면했고 이 불의에 대한 완전한 청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